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3교시, 4교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3교시에 6문제, 4교시에 6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6문제 중에 무조건 4문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2문제밖에 선택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시에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소 3문제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나머지 1문제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써야지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교시에서 점수를 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교시는 이제 필기부터 해가지고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필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내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쪽을 더 찾아서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필기 전격 선정 시 주요 차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지금 전격을 선정할 때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 이겁니다. 먼저 할 때 전압을 봅니다. 전압. 그리고 전류를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압에는 어떤 전압이 있고 전류에는 어떤 전류가 있냐 이거죠. 전압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격 전압도 있고 제한 전압도 있고 파괴 전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방전 개시 전압도 있고. 예? 그래서 먼저 필기가 뭔지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그 이상 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기다. 그럼 필기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재충상 방송 내 제한 전압이 낮을 거.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거.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거. 그 다음에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거. 내구성이 클 거. 속류 차단 능력이라는 건 사실 보시면은 이제 방전 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전격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류가 뭐냐? 방전 전류에 의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용 주파수의 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용 주파수 전류. 속류니까 지속되는 전류.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락 전류가 됩니다. 나중에는. 속류를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이게 지락이 돼 버리는 거죠. 이 속류는 특성 요소에서 어느 일정 값이 있을수록 억제된다. 평상시에 직렬캡으로 차단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필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필기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특성 요소하고 직렬 갭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건 뭐냐? 갭 타입일 경우. 그럼 갭리스 타입은 특성 요소만 있다는 얘기죠. 그 특성 요소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성 요소가 어떻게 틀려지느냐? 그럼 갭 타입의 특성 요소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SIC? 그러면은 갭리스 타입의 특성 요소는 ZNO. 이렇게. 그거에 대한 특성별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이건 ZNO. 이거는 SIC. 이건 뭐냐면요. 전압이, 요게 전압입니다. V20. 이건 C. 전압이 어느 정도 걸리면 전류가 이만큼 흐르는 겁니다. 전압이 어느 정도 걸려야지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틀려지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누설 전류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누설 전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갭이, 요게 특성 요소고요. 이게 갭입니다. 특성 요소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 누설 전류가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흐르는데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예? 반대로네. 이게 갭이고, 이게 특성 요소인데, 갭에서 먼저 붙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갭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특성 요소가 누설 전류가 있더라도 갭에서 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갭리스 타입 같은 요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갭이 없으니까 이 특성 요소가 파괴되면 그냥 바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필기 전격 전압. 그때 이제 필기 전격 전압을, 라고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었었죠? 상용주파 단자 허용 전압? 예? 상용주파 단자 전압이요? 전격 전압을 다른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못 썼던 경우가 있습니다. 필기 전격 전압은 4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는 최소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어디는 4가지까지 쓰신 분도 있는데 보통 한 2-3가지 정도는 써주셔야 되거든요. 알파, 베타, M을 해가지고 알파가 접지계수, B가 여의도계수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칭전압에 1.2배를 적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또 가서 보시면 표에서 봐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네, 이렇게, 네,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전격 전압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피로기 전격 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피보기하고 절연협조 강도 이런 것들. 그리고 절연협조 같은 것도 보면 860, 750, 650, 460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 이게 꼭 정답이라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전격 산정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격 전압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전격 전류를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전격 전압이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피레기의 전격 전압. 나머지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들은 나머지 자료들을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 풀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시사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 초에는 이게 나왔는데 지금은 글쎄요, 한 번쯤 다시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몇 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바뀌거든요. 사실 작년에 요게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 플랜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번 바뀌었는데 뭐 시사성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왜냐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전을 이제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해가지고 일부 발전사들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그 뭐 배전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그 매각한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왜 잘 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던 기업을 쪼개놨습니다. 1000명이 있던 발전회사를 쪼개서 그게 3000명이 됐습니다. 과연 좋은 걸까요? 1000명이 유지하던 거를? 회사는 5개로 늘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한 개로 합치려니까 3000명이니까 2000명을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릅니까? 그렇다고 민자로 팔죠? 그럼 자릅니다. 2000명 자릅니다. 그럼 더더욱 힘들어지죠. 왜? 그러니까 그나마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간 산업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IMF 지나면서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 여파들이 어떻게 버티다가 지금 뭡니까? 지금 환율도 안 좋아지죠. 뭐 은행금리도 떨어졌죠.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이게 사실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먹고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은 안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시장 경제를 보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먹고 살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안 좋으니까, 예? 지금 그나마 외국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주식을 산 건데, 주식을 사면서 예를 들어 지금 은행금리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은행금리를 떨어뜨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은행금리를 떨어뜨리기 바로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팔고 날랐습니다. 이틀 동안 판 주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조를 팔았습니다. 4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봐야 더 돌 게 없다. 그러고 났는데도 이제 은행 금리를 낮췄으니까, 왜냐면 주식은 좀 반등을 해서 올라가게 됐거든요. 근데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안 떨어지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선 봤을 때 여기선 더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한마디로. 옛날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엄청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벌려면 주식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 벌려면 땅 투기를 해야죠, 우리나라는. 이제 땅값도 많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뭐 아파트 막 사서 빚져서 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인데요? 가계부채가 지금 800조인가요? 예? 1800조인가? 뭐 하여튼 1000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돈을 더 내가지고 집을 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은행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내 이자가 줄었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산 가치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산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 빚이 줄어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떨어진 겁니다. 은행 금리를 낮추는 것 자체는 좀 시장 경제가 다 악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에는 은행 금리가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대부업계들이 우리나라로 다 진출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많았었죠. 그래서 이자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런 데들도 지금 고금리죠.
근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뭐 몇 프로, 1년에 63%인가? 뭐 그거 미만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뭐 400%도 받고 그랬으니까. 뭐 엄청난, 100만원 빌리면 1년에 400만원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뭐 은행에 돈 안 빌리고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막 빚 갚느라고 막 허덕이고 있는데, 갚으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또 나가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여러분과 같이 이제 로또 사면서, 아, 다음 주에 로또 당첨되면 나 여기 안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응? 자, 조금만 열심히 노력해서 로또가 아닌 여러분의 실력으로 진짜, 값비싸게, 예?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으로, 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실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었을 때 그게 더 값지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식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런 것들은 다 외국에서 했던 것들을 갖다가 민영화를 시킨 겁니다. 물론 민영화가 도움이 됩니다. 민영화를 시켜서 경쟁체제로 가야지만 발전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민영화를 시키면서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고 경제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초기에 어떻게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소비자를.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가지고 2000년도 초쯤에 이런 부분을 발전에 대한 것들을 민자발전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걸 나눴습니다. 입찰 판매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민간기업에서도 지금 그 발전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죠. 바로 전날 해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매 경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직거래도 하고. 그래서 미리 이제 한전에서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 그 계약 단가에서 움직이면서 서로 이제 그 입찰 단가를 조절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뭐 딱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냥 이거 딱 보시고 이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여기 4단계까지 다 해서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바뀔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발전회사를, 민자회사를 더 자꾸 들려가지고 한전에서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좀 나온다 그러면 ESS 같은 거를 대체 에너지를 해가지고 뭐니까 수용가한테 직접 부하 관리를 한다든가 간접 부하 관리를 통해서 뭐 수요 관리 쪽으로 뭔가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연계돼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나오지,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은 일단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하는 것들은 자잘한 것들, 큰 틀이 아닌 자잘한 틀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참조로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성전 시스템, 여기 지금 유연성전 시스템에서 먼저 이 그림부터 팩츠를 보고 팩츠에서 TCBR이 뭐 하는 역할이니. TCBR은 뭐냐? 부하가 차단이 됐습니다. 부하가 차단이 되면 발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룰루랄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탈락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발전기가 탈락하지 않게끔 부하를 걸어주는 장치가 TCBR입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발전기의 속도를 줄여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죠. 발전기가 속도가 붙으면 탈락해버리면 꺼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 다시 살리려면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발전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돌게끔 만들기 위해서 TCBR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하고 지중이 있는데, 요거는 스테이트 콘으로 돼 있고요. 스테이트 컴펜세이터. 요건 TCSC하고 TCPR인데, 요건 송전솔로에 대한 시리즈 캐패시터를 달아가지고 L과 C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을 줄여가지고 원활하게 송전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건 X를 조정하는 거죠. X를. 얘는 뭡니까? P를 조절하는 거죠. P를. 네? 그러니까 R을 이용해서 조정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할 때 P, V, X, 델타를 했을 때 P는 X분의 VS, VR, 사인 세타를 할 때 P, V, X, 델타를 조정하는 겁니다. 안정도 측면에서. 지금 요거는 안정도 측면에서 제어할 때 얘는 뭐다? TCPR은 P를 조정하는 겁니다. 요 TCSC는 X를 조절하는 겁니다. TCPR은 델타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테이트 콘은 뭘까요? 스테이트 컴펜세이터니까 X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UPFC는 이 V나 X나 델타 이런 부분을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도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라는 걸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뭐라고요? 유연성전 시스템의 정의가 뭐라고요? 전력용 반도체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유연성전 시스템에 왜 찔르시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지, 예? 전력용 수송이 아니라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하여 전력 수송 설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예?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송전 전력 시스템. 안 외워지죠, 잘. 아까 뭐 키워드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부러워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경우에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안 되는데 한 번 들으니까 조금 생각납니다. 아, 반도체 생각나고 나중에 뭡니까? 신송전 전력 시스템 생각나고 중간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앞하고 뒤만 생각이 난다. 그러면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뭐라고요? 전력 수송 설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송 설비가 뭡니까? 아까 송전솔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송 설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뭡니까?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비 이용률을 향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설비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신송전 전력 시스템. 딱 4개로 나와져 있죠.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에 신송전 전력 시스템,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요? 수송 설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게 한. 하나를 통째로 외우려면 안 외워집니다. 그 부분 하나씩만 살펴나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유연성전 시스템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전력 증대. 성전전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설비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공급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송한설신을 외워주시라고 했죠. 키워드를. 그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으면 그냥 나오죠. 거기까지 외워놓고 나서 팩트는 이런 겁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EX 델타를 각각 조정하여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P도 조정이 가능한 거는 UPFC밖에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TCBR은 P를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X쪽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또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은 얘가 P를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UPFC는 UPFC는 전압 인버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버터가 전원 변압기, 직렬 변압기에서 인버터가 2개가 있어가지고 커플링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측정값을 봐서 컨트롤 해가지고 제어를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PZQ 델타 이겠죠. 얘는 다 되는 겁니다. Unified Frequency Controller. 컨트롤러가 있고 다 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가장 비싸죠. UPFC는. 그리고 얘가 지금 2개 보시면은 그 전력원선대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전력원선도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제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UPFC 사진 같은 거는 그 동그란 화면 안에 뭐가 이렇게 뭐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겁니다. 대략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요 그림은 인버터가 있다. 그럼 인버터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인데 6펄스죠. 6펄스인데 이제 보내주고 받는 놈 양쪽으로 걸려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2개로 따로따로 그렸는데 여기가 하나가 2개씩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 둘, 3개인데 2개가 보내주고 받는 놈 역방향, 정방향에 다 같이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에. 그래서 그게 하나, 둘, 셋 해서 6펄스짜리가 2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인버터가. 여기서 하나는 전원 변압기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변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그냥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변환한 거를 변환을 해서 이쪽에다 공급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얘는 직렬 변압기고 얘는 PT죠. PT에서 뭔가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갖다가 여기다 그냥 바로 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교류, 직류 변환 해가지고 돼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VX 델타를 다 제어할 수 있다. 전압도 조정할 수가 있고 임피던스도 조절할 수 있고 위상각도 조절할 수 있고 다 조절할 수가 있다. 근데 뭐라고요?
360도 인해서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에서 뭐라고요? 뭐 이렇게 제어하는 부분이 막 이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기다 좀 그려놓으라는 부분이 얘는 360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옆에다 좀 그려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위상각을 다 제어할 수 있다. 조류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하나 더 그려주시면 좀 더 틀려지겠다. 리액턴스 X에 흐르는 부분.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뭐다? 여기에 전압하고 여기에 전류하고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위상이 같으려면 요 X 성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I 전류가 흐를 때는 요 아래 전류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걸 더한 합성전. 그러니까 쉽게 하시면 요거 R0입니다. 이거 틀렸죠? 요거에다가 요건 뭐라고요? 요거죠. 요건 뭐죠? 요거죠. 그럼 이걸 더하고 곱했으니까 요 합성장이 이거죠. 요 저항이 여기고 요 저항이 요겁니다. 그 저항을 다 더한 거에 계산해보면 허수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임피던스는 R분의 V인데, 예? 요 밑에 저항 부분이, 요 저항 부분이, 예?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나올 텐데, 이 허수 부분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진상이나 지상이 되는데, 이 허수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주면 얘는 R만의 부하가 되니까, 그 R만의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I1은 R분의 뭐 V를 해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요? 여기에 흐르는 요게 왜 이쪽에 갔다고요? 반대편 전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압을 넣고 계산해보면 요 밑에 이 R값이 쭉 나오는데, R값이 쭉 나와서 딱 보면은 R값이 쭉 나오는데 뭐라고요? 이 허수부가 0이 나오면은 R만의 회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하고 동상이 되니까 요 허수부를 제로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어려운 게 아니라.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개념적으로만 그 키포인트만 설명드릴 테니까. 4단계. 얘는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면 이 X가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요 병렬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F가 개방된 경우. 개방됐으니까 요렇게만 계산이 된 겁니다. 이쪽에서. 근데 F가 들어갔습니다. 투입됐을 때. 그럼 요게 임피던스가 요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임피던스 이 맵이 틀려지니까 고장 부분이 틀려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쫓아가면서 보셔야지만입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설명을 좀 하고요. 요것도 좀 보시면 문제 6번인데, 사용진기량, 발전 출력, 터빈 엔탈피, 뭐 배기 엔탈피, 복수기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터빈 여유로 그거 하라고 돼 있는데 다른 건 빼고요. 이 그림들만 보시면은 그 전에 터빈에서 증기가 나와서, 근데 사실 보일러에서 나오면은 무슨 증기라고요? 가다. 예? 습증기. 습증기가 되죠. 물이 습증기 가지고 그 습증기를 과일 증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포화 증기라고 얘기하죠. 습증기 부분이 포화 증기가 되는 겁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이 포화 증기를 과일기를 통하면서 과일 증기가 되고, 여기는 습증기라고 물이 있다고, 여기는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으니까 여기 터빈을 부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과일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일부는 보일러로 들어와서 다시 제열을 해서 나가고, 일부는 추기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재생이 이루어지고, 요건 제열이고 요건 재생을 해서 이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터빈들이 나눠져 있다고요. 뭐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해가지고 분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뭐 HS, 뭐 LS, 뭐 IS 해가지고 중간에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터빈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터빈을 돌리고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가지고 F가 들어오고 B가 있으니까 I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성이 된다. 터빈에서 나온 부분의 연락차에 의해서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 연락차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복수기에서 냉각을 시켜주면 그 연락차에서 빠져나오는 배기가스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연락차에서 여기서 가게 되면 이 부분을 급수 펌프에서 이제 올려주면서 여기가 뭐가 있다? 절탄기가 있고 공기열기가 있고 급수 가열기가 있는 겁니다. 이 급수 가열기 쪽으로 여기서 재생이 들어와서 이 급수를 따뜻하게 해주면 뭐라고요? 보일러에 들어갔을 때 좀 빨리 더 데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보일러의 열혈 회수 장치가 절탄기, 공기열기, 이런 부분 절탄기나 공기열기는 배기가스를 이용한 거고, 예? 절공급에서 급수가열기는 뭐라고요? 터빈에서 나오는 이 추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뭐 그냥 보셔야죠. 이거는 이렇게 860은 킬로칼로리입니다.
0.24 I자승 RT 하면 860이 나오거든요. 0.24 곱하기 3600을 하면 860이 나온 겁니다. 그냥 1시간당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효율이 860kcal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0.24 곱하기 3600. 864.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에너지 보존 1법칙. 이렇게 에너지 보존 2법칙, 에너지 보존 3법칙, 연력학에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연력학에 그 2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가요? 그것도 이제 그 시험 문제로 10점짜리 나왔었습니다. 860kcal가 남을 증명하시고 그러면 0.24 곱하기 I자승 RT 가지고 3600 계산해서 그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열효율, 보일러율, 열사이클, 연료소비율 이것들은 조금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열사이클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그림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게 NG, PG 뭐 이것만 보고 이해가 되나요? 들어오고 나간 부분에 대한 입력 부분의 차이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차례차례로 봐주시면 되고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는 게 더 낫겠더라. 사교시 요건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이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쉬운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거는요. PG1에 대한 출력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PG2에 대한 출력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세 개를 가지고 계산했는데요. PG2가 250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280이 나왔습니다. 그럼 250을 놓고 뭡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PG2하고 PG3를 다시 계산을 또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PR은 여기 나오면 수목평 총,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영해하는 날. 수급 조건이 얼마라고요? 450. 목적 함수는 어디 있다고요?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평가 함수는 이거를 미분을 해야죠. DF를 DP1으로 미분한 게 평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평가 함수를 만들 때 라그랑지의 미정계수가 나온 거죠, 지금. 평가 함수는 목적 함수 빼기, 그 다음에 라그랑지의 미정계수 곱하기 수급 조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목적 함수를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그게 평가 함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 P 수급 조건은 뭐라고요? 이 그림 반드시 그려주셔야만 된다, 나중에. 이 그림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송전 손실이 있을 때 뭐라고? 여기다 송전 손실을 여기다 포함을 해줘야죠. 피해를. 그래서 요 그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할 때.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450이다. 목적 함수 이걸 다 더한 건 F다. 그래서 이 연료비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요걸 놔두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아까 저거 미분했다는 얘기죠. 이 DF1을 미분하니까 2P에다 16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P를 구하려다 보니까 남다는 얼마냐? 여기서 또 P를 구하려다 보니까 남다는 얼마다? 그럼 P1, P2, P3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면은 뭐라고? 이게 P1, P2, P3니까 이게 450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면서 람다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람다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람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P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람다를 집어넣었더니 222.5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는 121.25가 나오고 100.6이 나온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450인지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죠. 450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또 뒤에 가면은 약간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속도 조정률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요 문제는 나옵니다. 반드시. 6장인데 계산 문제인데 이건 계산 문제로 하기가 뭐하거든요. 왜?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왔던 유형의 문제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직접 부하 관리를 할 때는 뭐라고요? 사실 수요 관리가 뭔지, 그리고 공급자 부하 관리가 뭔지, 수용가 부하 관리가 뭔지를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써주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 전력 수요 관리 기법이 수기 불절 증가했죠? 이게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인데 그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안에 직접 부하 관리하고 간접 부하 관리가 나눠지는데 직접 부하 관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그때 여기 최전 조전으로 외웠었나 그때? 하여튼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최대 전력 관리 장치, 그리고 전류 제한기,
타임스위치, 전자식 전력연계. 해가지고, 최대 전력 관리 장치는 뭐냐면요. 한전에서 니네 전기요금 절약, 그 기본요금 줄여줄 테니까 니네 피크가 얼마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부하 못 쓰게끔 잠금장치 달아놔. 이게 그겁니다. 전류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전류 이상 너 얼마 이상 흐르면은 못 쓰게끔 니네 잡아놔. 이거죠. 한전하고 계약위에서 잠궈놓은 겁니다. 그 이상을 못 쓰는 겁니다. 타임 스위치. 이건 뭐냐. 예를 들어 그 밤에만 불 들어오고 낮에는 뭘 들어오게. 가로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콘센트에다 꽂아놓은 콘센트에다 타임 스위치를 달아놔가지고 그때만 전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원이 못 들어가게. 그게 뭐냐. 저번에 봤더니 그 애들 핸드폰을 이렇게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학생용한테는 그 학생용 프로그램을 깔아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제어를 하면요. 저쪽에 인터넷 연결 부분을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살아놓고 몇 시에서 몇 시는 꺼놓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배워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저기를 하려다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냥 핸드폰 못 쓰게. 맨날 게임하고 그러길래. 그게 더 낫거든요. 아예 만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버튼 눌러서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 것도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애들 것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분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은 학원에서 움직이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만 풀어놓은 겁니다. 핸드폰을.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뭐 1시간 정도만 몇 시에서 몇 시에 쉬는 시간에만 풀어놓고 다 꺼놨습니다. 그렇게도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웹에 오면. 그러니까 알면은 편해지는 거죠. 그전에 저는 그거 듣기 전에 먼저 정지를 시켜놨거든요. 정지를 시켜놨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정지 안 시키고 있었어도 됐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또 쓰게 된다는 얘기죠. 아예 습관을 안 쓰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으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엄마 핸드폰 가지고 하고 있어. 자기 건 안 되니까. 그거 하면 와이파이도 안 되는 건가요? 와이파이도 안 돼요. 아예 막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 막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막는 게 그 와이파이를 막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가는 부분을 와이파이를 줄여줄 수가 있고, 와이파이를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와이파이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 그것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웹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써먹어야지. 직접부하 관리에서는 아까 여기 그 타임 스위칭 돼 있고 전자식 전력량계는 지금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량계라는 게 사실 하나씩 다 따로 쓰던 건데 요즘 옴론 같은 데서도 나온 것들 보시면 수도, 가스, 전기 그 계량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방에 다 해결되게. 그럼 경제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종합적으로 제어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요금을 다 봐가지고 외부에서도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화만 하면은 보일러 딱 켜져가지고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고 방범도 해가지고 요즘 뭡니까? 인터넷에도 돼가지고 TV, LG 같은 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다 보고 있고 예?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만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만 자꾸 그 인터넷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통신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뭐 아이패드도 좀 써보고 웹도 좀 써보고 갤럭시만 쓰시지 말고 애국한다고 갤럭시만 쓰시지 말고 다른 것도 써봐야지만 됩니다. 외국에서는 갤럭시를 잘 안 씁니다.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이 싸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아이폰이 약하긴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휘더라고요. 이게 주머니에다 넣어놨던 사람 거 봤더니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갤럭시 같은 건 조금 튼튼하게 만드니까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무료로 됐지만 요즘 인라인 강의가 많지 않습니까? 돈 내고 강의 듣는 부분이 지금 이번 회차부터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그런 인라인 강의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만큼 너도 나도 뭐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걸 늘려놨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지도가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면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뭐, 그때는 이제 정식 사이트를 또 오픈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는 건데, 왜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몇 년 동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접수만 들어오면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처음에 만들 때는 힘들지만 책하고 똑같습니다. 책 만들 때 좀 힘들죠. 근데 전기책 만들어봤자 이거 500권 팔리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영어책 한번 팔아보시죠. 10만 권 나갑니다. 그러면 인세가 영어책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인세가 한 10%는 줄 거 아닙니까? 최소 10%는 주거든요. 그러면 1,000원씩 받는 겁니다. 1,000원씩 10만 권을 받아보시죠. 얼마인가? 네. 차라리 그런 책을 하나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야, 너 아빠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하지만 좀 돈 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가 나중에 편하게 하려면 돈도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편한 거 하면 된다. 그럼 돈은 못 벌죠. 하지만 편하게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면 못 합니다. 그렇죠. 돈 벌려고 하면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죠. 시간대 경제성이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겠냐? 돈 때문에. 예? 돈 때문에도 있지만 돈이 아니라 시장에 뭔가 다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전력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네들한테 전기요금을 싸게 주고 그 부하를 죽이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사업자가 변화하면서 독점이니 뭐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직접적으로 부하를 제어하는 쪽으로 관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 이것도 아까 보신 풀제 있었죠? 아까 강제적 풀하고 자발적 풀하고 아까 풀제료가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1단계에서는 원가를 해가지고 CVP,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PVP 입찰을 해가지고 3단계에서는 TWVP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서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먹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양방향을 해가지고 서로 고루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 예정인데 CVP하고 TWPP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시 출력. 이것도 조금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P는 9.8QH라는 건 이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수력에서. 이것도 정의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10점짜리. 그래서 이거 보시면 상시 출력일 때하고 첨두 출력일 때 P0하고 PM하고 요것만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시 출력일 때는 10만, 일시, 100, 1000만, 10만을 썼고 이때는 15만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만큼의 유량이 필요하다. 이때는 이만큼의 유량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발전 부분에서 유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근데 그 조정지에서 그 유량만큼의 차이는 얼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더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유량만큼이 사용하는 면적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걸 수심으로 계산하면은 요만큼이 된다. 그러니까 면적 계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그림을 그려서 네모난 상자 안에 요거를 지금 이만큼 쓰는데 얼만큼 차이가 났냐 그거를 계산한 겁니다. 그냥 30페이블 정전량 이거 생각나시나요? CN은 CS 플러스 3CN 생각나시나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송전선로는 3상 3선식을 하는데 이건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자세히 보시면 전선과 대지와의 사이에 대지 정전용량, 자기 정전용량이라고 해서 뭐라고 CS가 있고 전선과 전선 사이에 상호 정전용량이라고 해서 CM이 있다. 근데 CS는 Y로 연결되고 CM은 델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압들이 틀려진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틀려지게 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죠. 그걸 다시 그러면 이 CS는 이렇게 돼 있고 CM은 이렇게 되는데 요게 델타가 Y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델타가 3CM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CN은 요 CS 플러스 3CM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걸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런 쉬운 문제가 나와요. 이건 쉬운 문제고요. 이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응용한 예제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6분의 9 CA-C2 뭐 이렇게 나오죠 또.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고, 네?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죠. 25점짜리를 쓰기 쉬운 문제라는 얘기죠. 요거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빨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동부 지역의 대정전 사고와 같이 불시 광역 정전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다. 광역 정전 붕괴 예방을 위한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 문제를 읽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아까처럼? 정전이 일어나는, 광역이 뭐지? 광역은 넓습니다. 광역버스가 뭐죠? 멀리서 멀리 가는 겁니다. 인천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오는 게 광역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역이라는 건 멀리 보는데, 멀리 정전이 된다는 얘기죠. 조그맣게 국부 정전이 아니라, 국부 마취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마취를 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죠.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광역이라는 건 좀 더 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럼 이건 결국은 크게 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건 대규모 정전이죠. 그럼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죠. 그러면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쪽에서 나가게 되는. 뭡니까? 도마뱀이 꼬리를 끊어주고 도망가는 것처럼 빨리 차단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냐? 뭔가 부하들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부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꾸 발전기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부하가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발전기가 더 부담을 안 해주니까. 근데 부하를 못 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통을 끊는 게 바로 부하를 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계통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꾸 늘어나니까 그 계통 잘라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 광역정전이 일어났던 것도 그거죠. 중간중간 다 쪼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안 죽은 거죠. 그때 왜 그러냐? 원자력 발전 죽였거든요. 그때 이제 죽였던 게 그 원자력에 비리가 나와가지고 원자로를 강제로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그것도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원전 비리가 안 터졌으면요. 원자력을 안 죽였으면 그때 그게 커버가 됐는데 복합적으로 다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이쪽에 나비지 한번 했더니 저쪽에서 뭐 어떻게 되더라. 이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부고장 파급으로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한 경우 재빠른 개통분리와 부하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전 범위의 확대를 방지토록 한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이해가 되죠. 끊어라 이거죠. 사고 났을 때 빨리 끊어가지고 다른 데로 차단 안 가게끔 하라. 그래서 공급 신뢰도를 하는데 어떻게 공급 신뢰도를 향상을 하냐.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배전선로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게. AGC를 통해가지고 장시간에 대한 가버너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AFC하고 뭐 ELD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량이 작고 대수는 많은 것들을 자꾸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죽더라도 뭐 다른 쪽에서 커버할 수 있게끔 발전원을 다양화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부족한 발전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방향도 바로 이런 거죠. ESS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것도 이런 겁니다. 피크만 담당하면 된다는 거죠. 왜? 일부하고 베스트 믹스에서 요 피크만 잠깐 죽여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발전소를 신설하는데 3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 어떻게 배터리 같은 거 사다가 그냥 뭐 제어 설비하면 1년 만에 뚝딱 만들거든요. 왜? 토목공사 한 다음에 뭡니까? 렉 집어넣고 콘테이너 안에다 렉 집어넣고 거기 제어 설비 넣고 DC 제어해가지고 뭐 통신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잠깐 연결해가지고 방전시키고 충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뭔가 주파수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얘네들 용량이 큽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되냐. 발전기 같은 것도 1000kV 이렇게 비상발전기 쓰듯이 얘네들이 몇 메가와트씩 됩니다. 뭐 5메가와트, 3메가와트. 그러면은 건물 내에서는 피크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대기업에다 얘기를 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R이라든가 이런 데서 리튬이온 발전기 우리나라에서 리튬이온 발전기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LG화학에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ESS를 하겠다는 얘기죠. 보수계획 합리화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뭡니까 죽이지 않게끔 시간대별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해선 송전 공급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지중화 사고 날 수 있는 포인트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제폐로 사고 나면 빨리
접속을 해서 안정성 있게 가겠다는 얘기죠. 팩츠, 아까 플렉시블하게 뭡니까? P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시키겠다는 얘기죠. 연계,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선로를. 변전소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GIS에서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SVC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전압 강화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전압 보상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고, 디지털리에서 신뢰성이 있게끔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아날로그와 같은 5동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5동작 하지 않게끔 뭐 2중하라든가 3중하를 통해서 디지털 릴레이가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 QV 컨트롤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력 조정을 하는 거죠. 발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스카다, 뭐 밑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죠. 사고 났을 때 빨리 제어를 해준다. 그게 바로 배전선로에서 배전자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 나면 빨리 사람이 가서 올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송신을 해가지고 바로 FRTU로 해가지고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 걸리던 게 30분 만에 정전을 줄여질 수 있더라. 그래서 신뢰도에서 나오는 뭐 정전 빈도 시간, 정전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세 가지. 그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더라. 땅속에다 까니까 마찬가지로 안정화되겠죠. ABC 배전은 뭐라고 그랬죠? 수목이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ABC 안에다가 조가선을 넣어가지고 감아서 훨씬 작은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CSP 변압기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텍트도 같이 사용했다. 대용량 배전. 그 다음 무정정보법. 이런 것들이 다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냐? 광역정전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정전을 안 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책 방법들이 이렇게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다 애우기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조금씩만 생각해보면은, 요런 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이 그림이.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적정 예비력의 확보. 그 앞에 있던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AFC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순동 예비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확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전에서 3%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3%에서 5% 정도를 순동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호개전 시스템 디지털로 한다. 고협조, 절연협조, 전압 안정도 증기, QV가 나오죠. 아까 광역정전에서는 PF 컨트롤이 있고 QV 컨트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사실 아까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하고 연결돼서 했던 것은 그건 QV 컨트롤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무효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캐나다 쪽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국경이 없이 송전선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Q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생겨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죠. 계속 공급해줘야 보니까 밑에서 딸려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우장창창 무너졌던 거죠. 전부 다 캐나다 쪽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 QV 안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QV 안정도에 대한 부분인가요? PV 곡선을 해놨죠. 이거는 QV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또 그림이 전압 안정되면서 PV가 된 겁니다. 이거는 QV 컨트롤이 된 거고 조금 내용이 틀려지는데, 전압 안정도는 PV입니다. 전압이 V죠. 안정도가 P 아닙니까? SVC 설비를 채용한다든가 종합제어 방식. 종합제어 방식 하면 그림이 나와야 되죠. 뭐가 있죠? 발전소, 변전소. 발전소에서 뭐가 있었죠? 변전소에서 여기는 AVR, AQR. 여기는 조상설비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전력계통에 나와서 이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 나오는 거. 이거 생각나시나요? 이 뒤에 그림이 있나요? 지금? 그림이 없네요? 그런 것들을 종합제어 하면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제어 방식 도입했을 때. 그런 게 확실히 보여지는 거니까. 송전선로 역류 개선. 그럼 역류 개선하는 거 그림 하나 그려주고, SVC 첼비 채용 그림 하나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뭔가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셔야 되죠. 공급 신뢰도 향상. 무정정보법 활용. 그럼 여기 활성 법기 차 해가지고 배전선로에서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림 옆에다 간단하게 그려주시면은, 이 사람이 무정정보법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자동발전제어 AFC 하면 이렇게 해놓고 AFC 이렇게 부조작용 이런 거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이 사람이 AFC가 뭔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 공급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비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매년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보시면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몇 년도까지 뭐 발전량을 얼마를 늘리기 위해서 발전소를 언제 지어야 되고 송전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단계보다 더 많은 부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뭐 이런 것 좀 해달라. 저 ESS 같은 거 해달라. 그 다음에 수요 관리 해달라. 여름만 되면은 방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피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꺼주세요.
왜? 자기네들 수급 계획을 세웠는데 그 수급 계획보다 훨씬 더 매년 바꿔가면서 수급 계획을 뭐 5개년 계획 해가지고 5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짜 나가거든요. 매년 바꿔가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와줘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나중에 안 되면은 이제 후진국가죠. 밤에도 꺼집니다. 요르단을 제가 갔었는데 밤에 호텔에 갔는데 밤에 불이 꺼집니다. 꺼지는 건 좋은데 보일러가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거죠. 보일러가 꺼지니까. 근데 이제 그걸 왜 하냐? 물어봤더니 왜 꺼지냐 그랬더니 기름이 없어서. 무슨 소리냐? 요르단에 왜 기름이 없어 그랬더니 기름은 있는데 기름을 정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해서 그 기름을 와서 정유를 하거든요. 그 정유를 하고 남으면은 얼마치를 떼줍니다. 얼마치를. 그럼 그걸 가지고 쓰는데 공장은 자기네들이 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딴 데서 와서 진 거고 그 기름을 빼서 썼으니까 얼마큼씩을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 타산이 안 받으니까 많이 안 뺐습니다 이거죠. 많이 안 뺐으니까 기름은 많은데 그걸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쟤네들이 주는 콩국물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받아먹고 있다가 기름이 없으니까 전기를 못 발생하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 지수. 사우디 같은 건 자기네들이 정제를 다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해가지고 팔고 남고 하니까 거기는 몇십 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2, 300년은 버틸 수 있는 기름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계속 선순환을 잘 먹고 사는 겁니다. 가면은 물값이 더 비싸죠.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근데 막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밖에 가면은 수돗물 해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끔 돼 있고, 거기는 사우디 같은 건 왕족들이 또 엄청나게 많죠. 왕족이 한 500명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다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누구 왕, 이 회사는 누구 왕. 그래서 그거 갖다가 다 쓰는 거죠. 예? 옛날에 의자왕처럼 뭐 삼천궁녀하고 놀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처제 아닙니까? 4명까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결혼이 되니까. 여자 많이 거느리려면 돈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희 한국 사람 누가 거기 결혼을 했었죠. 거기하고 둘째 부인으로 결혼했다가 뭐 있다가 자기가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호주에인가 가 있거든요. 그거 인터넷으로 사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이슬람으로 여자가 개종한 다음에 여기 살던 이슬람 저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뭐 봉급을 못 받아가지고 서로 일하다 봉급 못 받아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이슬람을 개종한 상태에서 뭐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둘째 부인인 거죠. 둘째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첫째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뭐 남편이 사기치고 해가지고 결국 국제난민을 해가지고 호주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는 도망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난민 비자로 들어간 거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2딸을 데리고 이제 도망 나와서 어떻게든 나오고 싶은데 이제는 뭐 안 되는 거죠. 결혼을 그쪽하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저기 전도연 나와가지고 했던 거 있었죠. 그것도 봤는데 진짜로 나라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구만. 제가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은 했습니다. 이번처럼. 국민이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국가가 그걸 어떻게 보상해주고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줬을 텐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안 좋은 부분을 겪는 겁니다. 잠시 이제 좀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맨날 머리만 쓰다 보면 아프시니까. 자, 이제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72회입니다. 72회도 중요하니까 잘 보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11월 8일 하루만 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